여기에서 여러분 블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기도 하죠. 블롭이라는 개념은 원래 존재했던 개념이에요. 데이터 저장 관련된 개념인데요. 이걸 직역하면은 Binary Large Object, 즉 이진수의 대용량 데이터 덩어리 이런 뜻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수업 시간에는 15년간의 혼돈의 역사를 같이 살펴보면서 비트코인의 오프체인 방식으로서의 스택스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요? 확장성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보안성과 탈중앙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확장성을 해결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더 편하게, 빠르게, 더욱더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중화에 기여하지? 라는 블록체인 틸레마 이슈를 풀고자 함이 있었던 사실 쫙 기억하시죠? 이 처음 틸레마 이야기에서 크립토 빌더들이 어떤 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더리움에 집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에 집중한 확장성 해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더리움은요, 이더리움만의 이토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eth잖아요. ethos. 이더리움 정신 또는 사상이라고 해석되는, 이게 참 이더리움 커뮤니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단어거든요. 우리는 우리들만의 사상이 있다, 정신이 있다 라는 측면으로서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커뮤니티의 연구자들은 확장성 해결이라는 답을 찾아서 다 같이 망망대해를 항해해왔고 지금도 항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커뮤니티와는 달리 확장성 해결에 대한 체인 구조의 변경, 각종 연구 또는 변화 의지 등이 초기부터 아주 활발했어요. 이더리움은 기술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적인 시각의 엔지니어들이 이더리움 이토스와 그 배경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온체인, 오프체인 방식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만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더리움은 종국에는 두 방식을 동시에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해결의 역사로서 오프체인 방식만이 아니고요, 역사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온체인 방식으로 시작해서 오프체인 방식인 롤업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체인이 개발됐던 아주 극초기, 그때로 돌아가 보실까요? 그때는 온체인 해결 방식이 주된 논의를 이루었어요. 좀 더 간단히 표현하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거래를 블록에 담고 그리고 검증하는 그 구조 자체를 바꾸어서 확장성을 높이려고 했죠. 즉 체인 자체의 변경을 통해서 거래 검증의 속도를 높이자는 쪽이 주된 논의였습니다. 정말 파면 팔수록 더욱더 이런 초기 개발자들의 지성의 끝은 어디일까 하고 감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요. 사실은 표면적으로만 보기에는 아니 이더리움이 탄생한 다음 벌써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제야 그 해결책들이 논의되는 것 같고 우리 눈앞에 이제야 조금 나타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느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아직도 해결도 안 되고 있어? 참 답답할 노릇이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사실 현재 우리 사용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더리움 가스비는 너무 비싸 또는 이더리움 너무 느려 라고 하는 문제들은 심지어 2014년 이더리움 메인넷이 나오기 전부터 아주 심오하고 깊이 논의되기 시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 이미지는 이제 비탈릭 뷰테린이 메인넷 런칭 전이에요. 심지어 그 전에 확장성 해결을 위해서 이더리움 메인넷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쓴 글입니다. 직접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이더리움 재단의 기술 개발 그리고 리서치와 관련한 내용들인데요. 당시 이더리움 리서치 및 개발 부문들의 고민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활동적인 글쓴이로요, 여기 비탈릭 뷰테린 보이시죠? 그리고 게빈 우드 보이네요. 익숙한 이름이시죠 여러분? 폴카닷 파운더, 그 사람 맞아요. 방금 캡처로 보여드렸던 글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한국어로 한번 바꿔봅시다. 비탈릭이 확장성과 관련된 이더리움의 목표를 이더리움 메인넷이 생기기도 전에 언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표 한번 보실까요? 첫째, 초당 수만 건의 거래 처리. 두 번째, 0.0001달러 미만의 수수료 시 낮은 거래 수수료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도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비탈릭 부테리는 2014년 말 확장성 해결을 위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생겨먹은 그 형태 그리고 거래를 검증하는 형태 자체를 바꾸자고 얘기해요. 이것을 이제 여기에서 바퀴를 재발명하다 쭉 보시면은 하이퍼 큐브 방식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슈퍼 쿼드레틱 방식 혹은 허브 앤 스포크 모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허브 앤 스포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인데 폴카닷 릴레이 체인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아까 개비누드 그 체인의 원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014년 초부터도 여러분 비탈릭 부테린, 개비누드를 비롯한 이 이더리움 코어 커뮤니티의 핵심 개발자들, 빌더들은 확장성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첫 번째 시도가 온체인 방식으로서의 구조 변경인 것을 보았어요. 과연 이러한 체인의 작동 구조 변경 또는 이때 나타난 이런 해답들이 정말 정답이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더리움 로드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더리움 코어 네트워크들은 이더리움 로드맵의 크고 작은 수정을 통해서 확장성 해결이라는 목표를 향해 여전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의 블로그 글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서도 계속 로드맵이 변화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마 물음이 많았나 봐요. 그랬는지 이더리움 로드맵 시간 지나면 또 바뀌는 거야? 라는 FAQ에 응, 거의 아마 확실히 그럴 거야 라고 못을 박습니다. 바뀐다는 얘기죠. 로드맵 변동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황 좀 생소하시지 않나요? 로드맵이라는 건 약속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걸까요? 지금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이더리움이 이렇게 로드맵이 많이 변하는 이러한 상황조차도 사실은 이더리움 커뮤니티 그리고 이더리움 이토스를 보았을 때 탈중화 커뮤니티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라는 것입니다. 정답이 없는 이런 미지의 항해 속에서 확장성 해결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다 나아가는데 정답을 모르잖아요. 무엇이 정말 가장 옳은 답인지. 근데 여기에서 실패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곧 탈중앙의 미학인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무엇이 최선인지도 모른 채 완전히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는 이 전사들을 바라봤을 때 제 아무리 몇 명 없는 천재 중 한 명인 비탈릭 뷰테린일지라도 처음부터 그가 모든 해결책들을 정답만을 제시할 수는 없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 아닙니까? 여기를 인정하고 새로운 기술을 확장하고 대중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기술적인 발전이 어떤 한 사람 또는 어떤 한 중앙화된 집단으로부터 일방향적으로 내려오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안하고 커뮤니티원들이 토론하고 정반합의 구조를 통해서 반박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이러한 방식이 또 기존의 로드맵을 변경시키기도 하고 최적 경로를 찾아가는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강건한 커뮤니티 그리고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탈중앙화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그럼 정말 살펴보시죠. 이렇게 초기에 허브 앤 스포크, 슈퍼 쿼드래틱 샤딩, 그리고 하이퍼 큐브 이런 방식은 우리는 이걸 1.0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작업 증명일 때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더리움이 처음부터 지분 증명은 아니었어요. 이들도 채굴 했었습니다. 근데 2020년 12월부터 실험적으로 비콘 체인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전까지는 작업 증명 체인만 있었어요. 이게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교체되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작업 증명일 때에는 이 핵심 개발자들이 언젠가는 이더리움 2.0 즉 지분 증명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지분 증명 블록체인의 구조들을 얘기하는 이런 극초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17년 말이 됩니다. 이게 딱 되니까 이런 정답이 없는 확장성 해결이라는 목표를 향한 이런 미지의 항해를 해나가던 초기 기여자들이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논의를 한번 딱 정리를 해요. 그 계기가 바로 이더리움 2.0을 준비를 직접 하면서부터입니다. 이더리움 검증 방식을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꾸는 가장 큰 업그레이드 중 하나였는데 원래는 2019년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실제로 어떤 연구에 가장 우리가 열심을 쏟아야 되는가, 포커싱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샤딩이다. 샤딩에 집중하자 라고 합의 모아졌던 것이 바로 2017년 말입니다. 이때 한창 이제 샤딩으로 논의를 모으고 여기에 집중하던 비탈릭 뷰테린의 발표예요. 2018년 11월 10일로 나오네요. 본인의 초기 연구 과정부터 샤딩 체인까지 그 역할을 단계별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 자료를 추천을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샤딩이란 무엇일까요?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록체인과 같은 이 데이터 베이스 또는 네트워크를 여러 샤드로 쪼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나눠서 처리하고 나눠서 저장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는 올라가죠. 이더리움에 적용하면요. 이더리움 체인을 여러 개의 하위 체인 즉 샤드들로 분할한 뒤 검증자들을 나누어서 샤드당 한 그룹씩 이렇게 배치시키는 거예요. 이때 노드들은 소속되어 있는 샤드의 트랜잭션들만 검증하고 저장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네트워크의 부담은 줄이고 속도는 높이고 효율성은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세레니티 전에
이더리움 2.0, 즉 지분 증명이 오기 전에 그 로드맵에서는 보시는 이미지처럼 2단계, 페이즈 2예요. 이때가 2단계에는 뭘 하겠다고 했냐면은 2022년까지는 샤드 체인을 데이터 처리와 저장 레이어로서 완전히 지원하고 샤드 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간의 완전한 결합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는 요 비콘 체인과 샤드 체인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더리움 수업 시간에 배우셨던 그 기억 한번 되살려 보시죠. 지분 증명 메커니즘에서는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 거래 검증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 블록체인의 강건성에 기여하고 또 거래를 검증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 가장 메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비콘 체인입니다. 중심 체인인 거죠. 그리고 샤드 체인은 이 양 사이드에 있는 체인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쿼드레틱 샤드 체인 같은 경우에는 64개의 샤드를 얘기를 해요. 이것도 하위 체인이죠. 데이터 처리 그리고 저장 두 기능을 할 수 있는 체인으로 활용코자 했던 것이 2018년, 19년에 이더리움 진영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제가 자꾸 데이터 처리 그리고 저장 요거 조금 모호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롤업 시간 때 조금 더 자세히 모듈러 블록체인을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요 기능이 분리될 수 있음도 기억을 하셔야 앞으로 설명드리는 설명을 조금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블록체인이 계속 이제 구동이 되잖아요. 그럴 때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막 지갑도 변화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이후에 이제 상태가 변화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태 변화를 시키는 애들, 계산을 하는 애들, 이것이 데이터 처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 이후에 변화된 상태, 이걸 저장하는 애들, 그것들이 데이터의 저장인 거죠. 요런 기능이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요렇게 2017년 말 세레니티까지의 로드맵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구조를 변경해서 우리는 이제는 샤딩으로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분 증명으로의 변화는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여기에 관련된 커뮤니티의 갑론을박이 사실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했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원래는 이 이더리움 2.0이 2019년에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1년 이상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12월 2일에 처음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질문입니다, 여러분. 2014년에 제시되었던 하이퍼큐브 그 구조 해기로 했나요? 안 하기로 했죠. 2017년에 제기된 이 쿼드레틱 샤딩 이 구조와 메커니즘이 세레니티 이후에도 그대로 쭉 동일하게 유지되었을까요? 네, 예상 가능하시죠? 또 바뀌었습니다. 유지되지 못했어요. 2020년 12월 2일 세레니티 업그레이드, 즉 지분증명 비콘 체인이 처음 가동되었는데 그 첫 발자국이 떼어졌단 말이죠. 그때쯤에는 벌써 또 2, 3년 전의 논의에서 또 바뀌어진 방향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비탈릭 뷰테린이 제안한 롤업 중심의 이더리움 로드맵입니다. 무려 비콘 체인이 처음 가동되기 2개월 전에 발표됩니다. 롤업 중심이라고 딱 벌써 박았죠? 이 샤딩 체인의 역할이 급속히 축소돼요. 참 여러분, 새로운 용어도 많고 기술 메커니즘도 막 복잡하고 어렵고 피곤하시죠? 네, 어려운 내용인 거 압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더 잘 설명드리고 싶다 하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궁금해하시고 또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화의 목전에서 어떤 논의를 통해서 현재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히스토리를 아시는 것이 현재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정신, 태도,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을 예측하실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키가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여러분들께서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지속해 보겠습니다. 왜 샤딩 기능이 축소되었을까요? 처음 제기했던 이 쿼드레틱 샤딩 구조가 예상보다 너무 복잡하고 단시간 내에 실현 가능성이 먼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커뮤니티에서는 롤업이라는 개념이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되었어요. 이 롤업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조금 기다려주세요. 외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오프체인 방식이구나 라고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코어에서 비탈릭 뷰테린을 필두로 2020년 10월자로 공식적으로 이더리움 로드맵을 내는데 더 이상 이더리움 메인 체인 자체의 구조 변경이나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오프체인 방식을 도입하겠다, 롤업 중심으로 가겠다, 그런 로드맵을 발표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전에 연구되었던 샤딩의 기능이 굉장히 간소화된 상태로 도입이 변경됩니다.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죠.
어떻게 축소됐냐고요? 여러분 데이터 처리, 저장 두 가지 기능 기억하시죠? 기존 샤딩에서는 데이터의 처리랑 저장 이걸 둘 다 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에만 샤딩을 쓰도록 간소화했습니다. 그럼 데이터 처리 부분은 누가 하냐고요? 누가 하겠습니까? 롤업이 하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것이 현재에도 유효한 최근의 이더리움 진영의 롤업 중심의 로드맵이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기조고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체인 방식과 오프체인 방식 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일어나게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하이퍼큐브 등을 교환했다가 그 다음 쿼드레틱 샤딩 방식에 집중하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자체에서 데이터를 쪼개서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오프체인 방식으로서 외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롤업이 상대적으로 더욱더 우수한 프로토콜임이 알려지고 커뮤니티원들의 지지를 받게 되자 초기 기획했던 구조가 변경된 것이죠. 샤딩 체인의 기능이 점점 축소되면서 샤딩 체인은 처리와 저장에서 저장만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이더리움 블록체인 외부 롤업 체인에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긴 토론회 기간 동안 커뮤니티는 또 논의를 해요. 그럼 요 샤딩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요. 핵심 가치를 잊지 않습니다. 탈중앙화를요.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샤딩의 기능 축소와 그 과정에서 있을 중앙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2021년 12월 댕크헤드 페이스트가 발표한 그의 이름을 땄죠. 댕크 샤딩을 로드맵에 채택합니다. 댕크 샤딩의 핵심은요, 여러분. 샤딩 체인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장 수단으로만 쓰는 거예요. 데이터 가용성 입장에서. 처리는 롤업에 맡기고요. 또 거래 처리에 있어서 중앙화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블록을 제안하는 사람과 처리하는 주체, 블록 빌더, 그걸 분리합니다. 그게 댕크 샤딩의 주된 요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블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기도 하죠. 블롭이라는 개념은 원래 존재했던 개념이에요. 데이터 저장 관련된 개념인데요. 이걸 직역하면은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 즉 이진수의 대용량 데이터 덩어리 이런 뜻입니다. 댕크 샤딩에서 처음으로 이더리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을 시키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고 그 목적이 바로 확장성 해결에 있는 것이에요. 살펴보시면 이게 대용량이라고 하잖아요. 엄청 많은 트랜잭션들을 롤러빗 데이터를 다 처리해요. 처리하고 그 다음 이거를 원래 블록 거래 저장하는 곳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블록이라는 대용량 데이터 덩어리 형태화해서 저장합니다. 이거는 또 임시 저장이거든요. 30일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세상에 이렇게 거대한 양의 트랜잭션을 한 번에 롤업에서 처리하고 이것을 블록에서 저장함으로써 확장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널리 쓰일 수 있게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죠. 저희 회사가 지향하고자 하는 미션과 굉장히 비슷했어요. 블록체인의 대중화. 그 간극을 메꾸는 역할. 그랬기 때문에 처음 회사를 창업할 때요. 그 이름을 대중화에 기여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블롭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댕크샤딩으로 돌아와서 댕크샤딩에서 블롭이 하는 역할 되게 중요한 거 딱 보이시죠? 대용량의 임시 저장 장치로서 보다 저렴하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롤러비 처리한 데이터들을요. 보시면 이더리움 메인 체인을 우리가 비콘 체인이라고 불렀잖아요. 잘게 나눈 하이 체인을 샤드 체인이라고 불렀죠. 댕크 샤딩에서는요. 롤업에서 처리한 데이터는 샤드에 저장해요. 그렇되 이 샤드와 비콘 체인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콘 체인의 블록을 제한하는 블록 제한자들이 이 블록이라는 데이터 저장소 세트를 제한하고 투표를 통해 그 세트가 통과가 되면 블록의 이 헤더 데이터만을 이더리움 메인 비콘 체인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블록 데이터는 메인넷에 직접 바로 저장하는 거에 비해서 임시 데이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다. 이런 부분들을 아실 수 있으십니다. 댕크 샤딩이 로드맵에 이렇게 채택이 되면 끝난 줄 아셨죠, 여러분?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프로토 댕크 샤딩이에요. 아니, 댕크 샤딩이 로드맵 채택되면 되지 프로토 댕크 샤딩이 뭐냐고요? 요즘 이 얘기 더 많이 들려요. 근데 사실 한 번쯤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댕크 샤딩을 실현을 하기 위해 또 생각해보니까 보다 좀 긴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다리로서 보다 간소화된 버전의 프로토 댕크 샤딩. 우린 이거를 EIP도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더리움 개선 프로포절 4844. 이게 2022년 2월에 제안이 돼요.
왜 제한되냐고요? 여러분, 댕크 샤딩 역시 현재 기술로는 원활한 구현과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제한이 된 거죠. 이 버전은 그럼 뭐냐? 프로토 댕크 샤딩은요, 간소화된 버전으로 롤업 처리 결과를 블롭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샤딩 체인 요 자체는 아직 안 나왔어요. 구현되지 않았어요. EIP4844에서는 그저 비콘 체인, 거기에 블롭 형태로 롤업이 처리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것. 우리는 이를 프로토 댕크 샤딩이라고 부릅니다. 프로토, 그리스어로 최초 또는 처음을 뜻하는 프로토스에서 유래된 라틴어라고 해요. 최초의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즉 최초의 댕크 샤딩으로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수년 후의 댕크 샤딩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징검다리로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고엘리 테스트넷에 이미 적용이 되었어요.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었고 이 강의를 찍는 지금이 3월 4일이거든요. 약 일주일 후인 3월 14일에 우리나라 날짜로 14일이겠죠? 14일에 프로토 댕크 샤딩을 포함한 댕쿤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프로토 댕크 샤딩은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수년 후 있을 댕크 샤딩으로의 매끄러운 그 전환을 위한 일부 로직들을 미리 도입을 하고요. 두 번째는 블록, 이걸 처음 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콘 체인에 도입하는 것, 그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확장성 해결을 위한 이더리움 진영의 기나긴 여정을 압축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참 변화가 많죠. 둘째, 탑다운 방식이 아닌 커뮤니티원들의 논의에 따르는 풀뿌리 방식이다. 커뮤니티원들이 확장성 해결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서로 다른 논의를 다양하게 전개해서 정반합으로 가는 과정, 요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여실히 보셨습니다. 이 역시 이더리움의 이토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현재 로드맵상, 그리고 댕쿤 업그레이드 기간, 또 대중화의 길목상 꼭 알아야 하는 대망의 롤업 실습해 보실 거예요. 이 롤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